해단식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해단식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한 2시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물망이 여러 명이 올랐는데 많이 예상했던 대로 4선에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고 비서실장에서는 젊은 70년대 73년생 3선의 강훈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초선의 비례대표 위성락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선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김인석 최고위원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만 최고위원을 하면서 서로 어떤 손발을 맞춰오면서 상당히 신뢰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신뢰의 결과로서 앞으로 어떤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발맞춰서 나가기 가장 좋은 어떤 인사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선거를 총괄하면서 네. 상당히 발빠른 능력들과 정무 감각들을 발휘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이 위성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발을 맞춰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수위 없이 진행되는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가장 강조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 팀워크 플러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속도감이 필요하다. 이 역동적이고 속도감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에서는 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리고 외교안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좀 절체절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안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위성락 의원의 경험 이런 것들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까지의 인사는 나름대로 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야당에서 봐도 이 정도 인사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적합한 인사였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청평 들어봤고요.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하는 내각이다 보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는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지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또 검증도 됐고 또 국민의 평가를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는 조금 김민석 국무총리 카드는 조금 네. 아쉽다.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주는 그 새 정부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민석 의원의 어떤 국무총리 기용은 이것이 정무형을 원한 건지 아니면 경제통을 원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부분의 어떤 외교를 보완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뚜렷한 메시지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카드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계산을 하셨겠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는 대국민 메시지가 조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그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초대 국무총리 내정설 이런 것들이 설이 좀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경선에서 떨어지자마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또 이제 국내에 있으면은 김문수 후보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데 빠질까 싶어서 하와이까지 갔는데 사실 홍준표 카드는 이제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 이 하와이에 있는 이 홍준표 전 시장 굉장히 낙담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직적 당정 관계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로 가고 그다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위를 했던 네. 김민석 의원까지 만약 국무총리로 가게 되면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상당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의 대통령 자하에서는 또 제왕적 대통령 권력 그다음 배왕대 대통령제 또 수직적 당청 관계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 어떤 다수당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의 출장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민석 총리 카드는 이 새 정부에서 던지는 대국민 메시지도 없고 두 번째 그동안 문제에 대한 어떤 수평적 당청 관계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시간이 좀 급하긴 했지만 물론 새 총리가 있어야 새로운 새 정부의 어떤 장관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정권의 이주호 아마 총리 대행을 통해서 제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의 흔적은 보이지만 그래도 김민석 총리 카드는 좀 너무
조금 새 정부의 첫 초대 어떤 총리치고는 조금 약하고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당정 관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일단은 좀 야박한 평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그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내란 과정, 그다음에 내란 이전 과정에서 위기 관리를 극복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고 네. 그 능력들을 인정받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지금 상황은 위기다. 내란 문제만 위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상당히 무너진 측면들이 있고 외교안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질곡에 빠지게 한 측면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 관리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단기간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능력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확인해 준 사람들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에게 좀 유리하고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인석 지명자 같은 경우 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한 인물이고 또 그렇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정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정 관계가 많이 변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당원들이 20% 정도 차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민의 이화 요구 또는 당의 이화 요구와 다른 행보를 걸을 때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했던 예를 들면 이론적 체계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저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든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게 될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가장 이 권력의 근간이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고 당원이라면 당이라고 한다면 당원들에게 당권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저는 예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나가 달라라고 하는 비판은 동의하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론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인원을 일단 먼저 임선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다음 인선에서 이제 본격적인 색깔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즉 예를 들면 통합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참모진은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될지 먼저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할 참모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꾸준히 보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진 구성은 아마 아무래도 오래 함께 일한 그런 참모들 위주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다만 내각에 있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정부를 나름대로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 뭐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우리 기본소득당이라든가 거기서 따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어떤 그 이재명 후보로의 어떤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약간 진보적인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쪽 우리 그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범야권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하나는 보면 그 중도 어떤 보수로의 어떤 이념도 표방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어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을 아마 또 우리 그 복지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기용을 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중도 보수도 표방하면서 진보도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공동 정부를 구상하지는 않을까. 또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것들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새로운 어떤 신선한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뭐 보입니다. 공동정부 가능성 어떻습니까? 뭐 일단 오늘 식사가 비빔밥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비빔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좌도 우도 없다. 실력이다. 빨간색도 파란색도 따로 없다. 제가 볼 땐 모든 국민들은 무지갯빛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지갯빛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파란색만으로도 안 되고 빨간색만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당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 선거 과정에서 뭐 김상욱 의원이 입당을 하거나 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인사까지 입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매우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매우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국민이 볼 때 저 사람이 저 부처에서 장관을 맡으면 충분히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
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기용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인사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내각은 전문성 또 특히 대신 내각에서도 중단기적인 계획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 진짜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배치를 통해서 적절한 배치 근데 그 핵심은 좌도 우도 아닌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집중할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비빔밥 같은 내각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있었던 오전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취임식을 따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취임 선서로 대신을 했는데 내용이 그거였죠. 이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정의로운 통합정부와 실용정부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즉 실용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메시지에 대한 총평을 듣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면 가장 조금 인상 깊은 대목은 국민이 주인이 나라였거든요. 국립현충원에 갔을 때도 그 내용을 쓰셨고, 네. 근데 보니까 그게 그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그때 광주 5.18 묘역에 가셨을 때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아마 광주를 방문했을 때 아마 광주의 희생이 그때 80년 어떤 비상계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희생이 비롯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느꼈을 때 아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기본적으로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삼행시를 하셨더라고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통합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아마 그 통합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통합의 가장 큰 기본은 저는 정치의 복원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여야 협치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내일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벌써 뭐 3개의 어떤 특검을 통과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 법안을 올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법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가 그리 급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분명히 비빔밥을 먹으면서 여야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통합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하는 행동은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뭐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이 지금 뭐 대선 어떤 경선 과정에 뭐 대통령 어떤 뭐 선거 과정에서 보면 내란 종식이라는 부분도 얘기하고 또 어제 여의도에서의 마지막 어떤 당선자 연설에서도 보면 어떤 내란 정치를 가장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체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통합의 행보는 지금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탄핵 찬성과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통합적인 행보를 하는 게 낫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중질환의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과연 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어떤 협치적인 차원 그리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조금 모든 것들이 조금 순리에 맞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근데 뭐 3년 동안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요. 모든 법안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법안의 존재 이유는 야당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따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의 대통령은 뭐냐? 머슴과 수단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어떤 가늠자를 국민들의 민심의 중심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의로운 통합정부라고 하는 부분과 유연한 실용정부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얘기했던 어떤 내란을 극복해내고 민생을 회복하는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부가 내란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내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헌정을 파괴하고 그다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이런 요인들을 철저하게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이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랬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유연한 실현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어느 정책이 좋은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판단을 해서 그 정책의 기원이 좌이건 우이건 아니면 어디에서 나왔건 상관없이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이 진짜로 유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 안아서 유연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방편들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야당하고 대화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대화 없이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안이 나왔는데 그 당에서 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야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정의 수직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또 당 내부에는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매우 간절하게 요구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통과된 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 그것을 오늘 병합 심리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가는지 좋은지에 대한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토론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국민의힘과 또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앞서 저희가 했던 부분, 법안 부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뭐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하게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법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든가 아니면 검사의 징계법을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이거든요. 오늘 대통령이 첫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 이제 뭐 여대 야소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보면 민주당이 다수결로 일방 처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했었습니다. 근데 거부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그 내용은 제2 요구권이거든요. 제2를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소수의 여당과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게 되면 거부권이라는 게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나름대로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조금 사회적 합의라든가 여야 간의 어떤 대화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같은 부분은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의 뭐 이 대통령에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무장을 해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민주당에서 야당의 대표, 국민의힘 대표나 아니면 천하람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앞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는 그럼 이 사법 리스크의 재판이 정지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좋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태껏 그냥 야당 때 하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방탄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저렇게 만약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게 되면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야당 때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그런 행태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여대 야소인 형국이고 언제든지 지금 정책내 법사위 연장을 통해서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거부권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협치를 위한 노력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배려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 뭐 전 당연히 여야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 문제 이전에 내란 특검 문제나 김건희 특검 문제,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이건 여야가 협의할 문제인가?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가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실체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전혀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었거든요.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이 문제가 누구와 관련돼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그 실체를 밝히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토론의 협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여야가 아닌 객관적인 특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이제 몇 가지 법안 있지 않습니까? 뭐 법안, 법원조직법부터 시작을 해서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형사재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추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여야가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긴 합니다만 계속 대법원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일은 많은데 숫자를 줄여서 자기들의 특권들은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유 배반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면 여야가 좀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적은 대법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과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법원조직법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들이 스스로 호소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행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어떤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행법 가지고는 발언을 매우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특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뭐 비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토론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소추 문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추를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쟁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6개월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를 하자. 대신 저는 법원조직법은 좀 저희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자기의 특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우려사항들은 해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순서에 맞게, 그다음에 선후에 맞게 좀 토론을 통해서 법안들을 통과시켜 나가는 관행을 보이는 게 또 국민들이 바랬던 국회 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내일 이걸 처리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마구잡이로 일단 뭐 이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입법하고 행정 잡고 나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독재한다 이런 얘기가 결국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지층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을 비롯한 3개 특검 특보 처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3개 특검도 보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검사가 1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민하게 보느냐면 지금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삐뚤어진 우리 정치 군인들 몇몇이서 지금 비상계엄을 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경찰청장이라든가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적 내용도 모르고 국회 병력을 동원해 들어갔을 때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대선 기간 중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당일날 왜 국회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보면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란 특검은 결국은 어떤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것과 양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대체 지향하는 바가 야당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광범위한 보수 인사들에 대한 적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란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이 부분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이 이제 출석 조율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모 상병에 대한 특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그 부분에 찬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3개 특검 법안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법안이든 나름대로 대통령이 먼저 통합이라는 내용, 소통이라는 부분의 얘기를 꺼냈으니 그렇다면 이제는 여대 야소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출입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설득을 이후에 합의를 하는 그런 여야 협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잠깐만 좀 반론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문제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헌정을 무너뜨려서
독재를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독재가 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장성들의 모의로만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 축인 국무위원들의 관여성 문제, 또 하나가 비화폰이 수천 개의 비화폰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갖지 않아야 될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고 고위직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화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란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노상원 씨, 민간인 노상원 씨가 여기에 매우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은 단순하게 이 전직 대통령과 몇몇 장성들의 모의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모의들을 했던 어떤 근저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야가 협의할 문제인가? 그리고 내란이 발생했으면 적어도 여야가 합의하에 제3의 객관적인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서 실체를 밝히는 건 저는 국민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토론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란 문제에 대한 특검은 좀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관련돼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서 진문을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단 진문을 시작을 하는데 청와대를 수리해서 옮길 수 있냐에 대해서 또 의견이 나뉘기도 하고 또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까에 대한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을 텐데 청와대 일단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전 청와대로 일단 옮겼다가 그 이후에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용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국민과 너무 멀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했다가 광화문에서 다시 이제 용산으로 나온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속도전처럼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는데 나오자마자 청와대를 이동하는 문제인데 저렇게 독자적으로 하나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산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공간을 지금 활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를 좀 제가 볼 때 계속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무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잘 안 대고 민간인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제약적인 상황으로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를 보수하고 그다음에 보안 이런 내용들을 다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보안 문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용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보안 문제는 뭐 하나의 중요한 뭐 이동의 사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국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용산보다는 청와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수를 하고 청와대로 이동하되 이제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도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2개의 수도를 둘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뭐 청와대로 옮긴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벌써 그 청와대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은 네. 관람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인근에 이제 뭐 집값도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대통령 경호 측면에서 볼 때도
훨씬 더 오랫동안 대비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마 지금 세종에는 지금 우리 그 청와대 제2집무실하고 또 국회 분원이 지금 건설은 중에 있거든요. 아마 2027년 아마 2030년에 걸쳐서 다 만들어지게 될 텐데 다만 저는 세종으로 완전히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옮기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떤 북한과의 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면 사실 수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전통성이나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종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토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뭐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성을 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세종의 제2집무실이 만들어지고 또 국회 분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려할 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국민적 합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삼경 체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통일 시대나 대륙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수도를 아래로 내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경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볼 때 통일되면 진짜 삼경 평양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수도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우 면밀하고 섬세하게 국민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왔지만 그 결과를 한번 또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출구조사만 하더라도 과반을 넘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그랬는데 이제 실제 득표는 49%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반을 넘는 것과 안 넘는 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쪽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52%에 육박한다고 나왔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0%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완벽한 민심의 어떤 판단이고 평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반을 넘지 못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40%를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내란에 대한 응징 선거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과 함께 전망 투표라는 관점도 가지고 계셨구나. 전망 투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국민의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건데 뭐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만 입법과 행정을 다 독점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견제 심리라는 것이 작동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응징과 그러니까 심판과 그다음에 전망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좀 결합돼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보수적인 유권자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런 견제의 심리가 적극적으로 막판에 좀 작동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과 어떤 이 충청 그다음에 호남 라인 같은 경우는 심판 선거가 압도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리 했건 저리 했건 네. 국민들의 판단 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심판하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당 독재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 수백 번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걱정들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우려들을 해소해내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통합의 길, 그다음에 실용의 길을 통해서 민생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 보면 이제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보여왔던 어떤 선거 양태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섞이는 과정들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국민적인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차라리 50%를 넘기면 어떤 뭐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전 다행히 이제 한 0.5% 모자라게 50% 이제 과반을 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뭐 환상적인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할 때 협치도 얘기하고 할 텐데 저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왜 지난 총선 때처럼 강원도를 비롯한 영남 5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기지 못했나? 왜 민주당이 내세웠던 내란 정식 프레임이 영남권에서는 통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물론 이재명 어떤 당시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있었겠지만 아마 저는 이 내란 종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기업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되고 모든 책임을 덮어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특검을 하고 탄핵을 남발했던 민주당은 그런 공동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느냐. 민주당은 하나도 책임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영남의 유권자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총선 때 보면 막판에 아마 우리 그 한동훈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이 영남권을 돌면서 개헌 저지선만 막아달라고 한 막판 읍소 전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김문수 후보가 독재를 저지하려면 독재만 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남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손을 잡아준 게 아닌가 그 막판 호소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과반을 넘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영남에서 왜 김문수 후보가 또는 뭐 이 우리 보수에서 41.2%가 나왔는 이 의미를 이 수치 의미를 저는 새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념하고 아마 그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굉장히 급하게 아마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반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수치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즉 또 하나는 2위와 3위 후보에 합친 것이 1위 후보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단일화하면 바뀌었을까라는 얘기를 뭐 역사는 만약은 없지만 하게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뭐 일단 보니까는 단순 계산을 하면 0.07%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주 조금.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제 0.73%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단순하게 합치면 0.07%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게 1+1은 2 이상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교집합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고 내란 과정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반성도 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 당과 단일화를 하게 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했던 측면이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 중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서 비판적인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또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서는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아니야.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합 또 이제 여기 또 권영국 후보까지 합치게 되면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이쪽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반은 넘긴 합니다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49.42%를 받았고 아마 이 두 분이 49.49%를 받았을 겁니다. 전 이건 국민들이 내란을 심판하되 적어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수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좀 국민의힘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제는 좀 얘기 좀 해라. 서로 싸움만 하고 서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정치를 한다면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정치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이런 국민적인 투표의 수치를 정확히 받아 안아서 앞으로는 좀 대화하자, 만나자, 그리고 서로 좀 적당하게 양보도 할 줄 알자. 좀 이런 좀 건강한 좀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독볼 장군에게 미래가 없다. 그 독볼 장군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 독볼 장군의 정치 인생을 하신 분이 하와이 계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거든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했던 후보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결국은 독볼 장군의 미래가 없다는 그 독볼 장군의 정치 인생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번에 단일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워낙 이번에 탄핵 대선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반 이재명
전선, 반 이재명 연대는 구축이 되면서 1+1이 2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한 시너지 효과는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명분도 없고 진리도 없다고 했지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마흔에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5년 뒤에도 내가 대통령 선거 출마할 거고 10년 뒤에도 대통령 선거 출마할 텐데 그때 여전히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은 자기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고 뭐 당대표 카드를 꺼내고 또 단일화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 이번에 그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에서 아마 그 막판 실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뭐 8.8% 얻었지만 정치적 성과도 얻었지만 나름대로 교훈도 얻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준석 후보 표를 보면 20대 남성에서만 이기고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여성표에서는 졌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결과를 보면서 아마 대통령은커녕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는 여부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이번에 후보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교훈도 얻었겠지만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마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 이준석 후보가 지금 배워야 될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배우면 절대로 세대 갈라치기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 아직 뭐 굉장히 돌발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고 아마 올해 좀 좋은 소식을 좀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계도 개편이 될 거예요. 이제 뭐 여당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당대표가 누가 되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즐거운 전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득표한 40%에 살짝 넘는 이 득표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완전한 혁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좀 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을 만한 득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신을 할 것이냐, 어떻게 갖고 와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워낙 큰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보수 혁신할 것인가 또는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 이제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아마 현재 김용태 비대위를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만약 김용태 비대위가 그대로 아마 물러나게 된다면 현재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당내 반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 혁신이나 보수 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만 저는 이번에 영남에서 보여준 그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친한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이 어떤 중도 보수다, 수도권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남 보수에서 왜 이번에 김문수를 지지했냐 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들서더라도 거기에 밀리지 말고 영남 보수의 정신 또는 영남 보수의 가치 또는 보수의 정체성 잃지 말고 경상도 말로 좀 단디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 영남에서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수의 정체성이나 보수의 가치를 놓치고 그냥 갑자기 중도 보수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냥 영남이 그냥 핫바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보수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는 영남에서 나오고 영남 보수를 이해해야 저는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갈 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어떤 비대위가 꾸려지든 보수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영남 보수에 대한 이해고 영남 보수에 대한 그 충분한 공감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쇄신. 예,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41.15%라고 하는 득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높게 나왔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이 수치 자체가. 근데 이 수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국민의힘에게 좀 좋은 득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역대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의 득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영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란 잘못했다고 판단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내란 문제와 별건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 보수에 이런 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뒤섞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천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란 문제와 결합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많은 발언들을 보게 되면 좀 구구적인 형태의 발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시킨다거나 아니면 광주를 폄하한다거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위기 상황일 때마다 광주에 가서 반성, 사죄하셨고 본인들이 잘못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죄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보이셨지만 다시 또 돌아오는 일을 반복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결합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말씀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지금까지 보여왔던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또는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의 정치들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판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보수적인 정당으로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이후에 재집권을 위해서 유리한 어떤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전 그걸 안 하신다면 혁신 없는 미래는 없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권, 이른바 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면 과거 뭐 친윤계 아니면 친한계 아니면 최근에 열심히 뛰었던 또 안철수 의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을 좀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뭐 당장은 외부 인사를 보통 이게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여서 아마 외부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보수 혁신이라든가 아마 당내 혁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2017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아마 그때 탄핵 대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당권에 도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번에 비대위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을쯤에 아마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저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아마 새 대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주류 친윤계에서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당대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견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당장은 이번에 왜 우리가 어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고 왜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수 혁신이라든가 보수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외부에 어떤 명망 있는 인사가 들어와서 비대위를 꾸리고 나름대로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이견들을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합의된 부분이 있어야 아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어떤 혁신적인 비대위 그 이후에 아마 가을쯤에 어떤 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조금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김원수 후보 교체 파동까지는 그래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홀로 이제 책임을 지고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내 원내 사령탑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친윤계의 어떤 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거취를 어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제 생각에도 권력을 움켜쥔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일정한 기간 도 열기를 좀 식힐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가 갈등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강력한 흐름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조기에 당의 어떤 쇄신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갈등이 확 부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외부에 나름대로 좀 납득할 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잠깐 동안 좀 이런 열기를 식히고 당을 갖다가 좀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국민의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한덕수 전 총리로서의 바꿔치기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방식들을 선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차근차근 수집하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친윤들은 좀 이제 좀 제 생각에 좀 권력에 손을 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의힘을 내용에 빠지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손을 놓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노력, 정치적인 타협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지 않을까 그분들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철현 병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